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70년대 살인사건 모음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볼 살인사건들은 전부 연쇄 살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낮에 쭉 읽어봤는데 되게 잔인한 사건들이 많아요. 실제 사건이다 보니까 좀 웃음기가 좀 빠지는 것도 있고, 원래 괴담 읽으면 뭐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읽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살인사건들 보니까 뭔가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자, 이번에 읽어볼 살인사건은 박분래 보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박분래입니다. 사형되기 직전의 박분래, 1926년생, 그리고 83년에 죽었다. 박분래가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언니, 형부, 조카, 시동생, 친구까지 모두 5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어난 최초의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이자 남녀 통틀어 최초의 연쇄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야, 대단하죠. 2개 타이틀이나 가져간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김대두가 최초의 연쇄살인범이고 여성으로서는 김선자가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알고 있으나, 김대두의 활동 기간은 1975년 8월부터 10월이고 김선자는 86년부터 88년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 연쇄살인은 남녀 통틀어 박분래가 최초다. 자, 살인사건의 전개입니다. 부산 직할시 부산 진구에 거주하던 박분래는 1973년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국민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아들, 자신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조금씩만 돈을 내면 나중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불입금의 5배에서 10배를 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 시동생 몰래 그들의 이름으로도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월 58만 원씩 3개의 보험회사에 계약 총액 1억 5천만 원어치의 보험을 들었다. 여기서 이 당시에 58만 원이란 2020년 기준으로 월 612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원래 돈이 많았나 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었지? 지금 25년 사는 사람도 600만 원씩 보험에 못 넣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계약 총액은 이제 15억 8,300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야, 그거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 거야. 1975년 1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던 자신의 언니 집을 찾은 박분래는 언니 내외를 죽여 보험금을 타먹기로 결심하고 함께 잠을 자다 새벽 1시경 언니의 집에 불을 질러 언니 박아무개 씨와 형부 김아무개 씨, 그리고 13살 난 조카딸 김아무개 양을 살해한 뒤 300m가량 떨어진 사촌 오빠의 집을 찾아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자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박분래의 형부는 평소 중풍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형부가 실수로 석유 난로를 넘어뜨려 불이 나 일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고, 박분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언니 일가족 앞으로 들어간 보험금 1,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와, 진짜 너무 악질이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박분래는 시동생 엄아무개 씨마저 죽여 시동생 앞으로 들어놓은 4,400만 원어치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75년 5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사업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진구 전포동의 모 다방으로 시동생을 불러내 시동생의 우유에 극약을 몰래 넣어 먹여 살해했는데, 시동생의 가족들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시동생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급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심장마비사로 처리되었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박분래는 시동생의 부인인 자신의 동서에게 시동생 앞으로 40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타주겠다라고 말해 그의 인감 증명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400만 원이 아닌 4,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서가 박분래에게 보험금의 전액을 내놓으라고 따지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말았다. 검거. 박분래의 이같이 대담한 범행은 1차 범행 당시 군대에 있어서 화를 면한 박분래 언니의 아들이 제대한 뒤 이모인 박분래가 자신의 부모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타간 사실을 알게 되자
부산지방검찰청에 부모의 사인을 재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넣음에 따라 2년 4개월여 만인 1977년에 들통났다. 와, 그러면 만약에 이 박분래 언니의 아들분이 살아있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이때 같이 휘말려서 돌아가셨다면 이 일이 완전히 묻힐 수도 있었던 거네. 자, 발각된 여죄가 또 있는데요. 박분래는 1974년 10월에도 자신의 친구 최아무개 씨를 살해한 뒤 보험 해약금의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5명이 되었다. 경찰은 박분래가 자신의 시아버지 또한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으나 시부 살해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와, 친구도 죽였구나. 근데 정황상 박분래가 살해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시부를 박분래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100%이나 이미 시부의 시신이 매장된 상태에서 재부검을 하기에는 부담이 큰 데다 시부가 살해되었건 아니건 무관하게 박분래의 범죄는 사형을 시키기에 충분했으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시부의 시신까지 부검을 해서 시부 살해 혐의까지 공소장에 포함시킬 실익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수사를 안 한 거겠죠. 자, 결말입니다. 박분래는 197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5년 후인 1983년 7월 9일을 기하여 부산구치소에서 57세 나이에 처형되었다 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 서울특별시에서 보험사기 살인사건인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당 사건의 범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1999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이제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요거 살짝 읽어볼까요? 이게 1983년 범죄인데요.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입니다. 피해자 연필수의 아들 염진성과 아내 김현주. 1983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슈화된 보험 사기 살인 사건. 제대로 이슈화된 거는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병원에서 연필수 1946년생 사망 당시 37세 연필수 씨가 우유를 마시고 사망한 것을 연필수의 아들 염진성이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아들이 11살이었다고 하네요. 사건 당일인 4월 26일 연필수가 목이 마르다고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이 아들에게 우유를 건네주었다. 연필수의 아들은 우유를 들고 병실에 왔다. 그러나 그 우유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고 연필수는 이 우유를 마신 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을지병원에 입원했고 곧 퇴원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당시 병원에서는 농약이 든 야쿠르트와 우유 등으로 여러 차례 독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일예로 한 20대 여성이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의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들과 야쿠르트를 나눠 먹으라고 말하거나 당시 이 환자의 누이는 요구르트를 정말로 마셨으나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 바로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통 위에 사람을 희생시켜 미안하다.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죄다. 20명을 희생시킬 테니 빨리 태어나라 라는 쪽지가 발견되는 등 잇따른 독살 위협으로 병원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틀 만에 잡은 범인은 놀랍게도 죽은 염씨의 부인 김현주였다. 당시 39세. 병원 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농약이 들어간 야쿠르트와 살해 협박 쪽지는 염씨가 죽은 사건이 제3자에 의한 연쇄 범행의 일부처럼 보이기 위해 벌인 일종의 기만술이었다. 염씨가 죽은 게 이제 다른 사람이 벌인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려고 한 거구나. 이 사건의 목적은 생명보험금이었다. 당시 염씨 부부는 사업이 부진한 데다 빚 4,500만 원을 지고 있었으며 친정집까지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고 염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편 염씨가 생명보험을 타 빚을 갚자는 결심을 해 범행을 계획했다. 염씨는 왼쪽 다리에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는 데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사회에 나가봐야 재구실하기도 힘드니 자신이 희생돼 보험금을 타거든 빚을 갚고 자녀들을 잘 기르라고 아내 김씨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즉 죽은 염씨는 아내가 생명보험금을 타게 만들려고 이러한 극단적인 일을 꾸민 것이다.
생명보험금은 6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 경우 염 씨는 아내 김 씨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촉탁한 것이 되므로 김 씨의 혐의는 촉탁 승낙 살인죄가 된다. 어허. 이보다 앞서 염 씨는 화장품 대리점 총무 박모 씨에게 주사기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공기주사를 맞고 살자를 하려다가 박 씨가 주사기를 구해주지 않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혈관에 이제 주사기 넣고 그냥 공기를 넣어버리면 그게 쭉 돌면서 심장에 들어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막 죽는다고 하던데, 그거를 하려다가 또 실패를 했고 결국 이렇게 청산가리로 생을 마감한 거네요. 부인 김현주는 범행 이틀 만인 1983년 4월 28일 체포되었고 1984년에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촉탁살인이라고 주장한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아하. 여기까지가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이었고요. 거의 그 처음으로 이슈화가 된 보험 사기 사건이었고, 또 앞전에 읽었던 이야기는 박분례 보험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진이 되게 무섭게 나왔어요. 그 흑백 사진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되게 무섭게 생겼어. 이게 살인범, 그러니까 사형수의 그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더 무서운 사진으로 했겠죠. 이 박분례 씨는 진짜 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너무 죄질이 좀 셉니다. 자기 언니도 죽여, 형부도 죽여, 그리고 13살 난 조카딸 김양도 죽여. 죽인 다음에 이제 사촌 오빠 집 가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자.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데. 시동생도 죽여, 친구도 죽여. 옛날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과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런 식으로 보험금 타려고 죽이는 일이 엄청 많았겠죠. 아무튼 그 죄가 밝혀져서 다행이고요. 여기까지가 박분례 보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살인 사건은 김대두라는 그 연쇄살인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최초는 이제 아까 읽었던 박분례 살인범이었고, 김대두는 남자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두. 사진 화질이 되게 좋네. 수갑 차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조사받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49년생, 그리고 76년 27세에 죽었다. 피해자 수가 17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죠. 전원 사망이라고 합니다. 개요.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친척과 친구들도 전과자라고 냉대했다.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3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살인범으로 기록됐다. 이판능이나 우범고는 대량살인 또는 연속살인으로 평가된다. 연속살인이랑 연쇄살인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연속살인은 한 번에 많이 죽이는 거고 연쇄살인은 이제 냉각기가 있는 텀을 두고 이제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생애 1949년 11월 17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의 한 마을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명문 중학교 진학을 원하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가지지 않은 채 탈선을 이어갔으며, 아버지는 그런 그를 광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방황은 멈추지 않았다. 17세가 되던 해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에서 농사를 돕던 그는 돌연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목포에 위치한 한 가구점에 취업하여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둔 후 전라도 지역에서 머슴 일을 하거나 품삯을 받아 심부름을 하고 양복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일을 전전했다. 몇 년 뒤 모든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서울로 향했다. 이후 서울에 다다라 전셋집을 얻은 후 무직으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때 돈이 없어 군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당시는 국방비 문제 등으로 개나 소나 면제를 받던 시절인데다 왜소하고 허약한 체질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폭력 사건에 휘말려 전과 이범의 범죄자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2차례나 수감되었고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
곤란한 생계로 인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이들은 그를 전과자라며 무시하였고 점차 소외감과 사회의 불만을 가지게 된 그는 살기를 품기 시작했다. 당시 막 출소해 돈이 없었던 그는 1975년 8월 12일 강도 목적으로 첫 살인을 저질렀으며 같은 해 10월 8일 검거되기 전까지 55일 동안 마구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포함한 17명을 살해했다. 특히 1975년 9월 25일부터 1975년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동안이죠. 7일 동안 경기도의 외딴 집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단 일주일 사이에 1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소위 야수의 짓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첫 살인 후 순천행 기차를 탔다가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 김혜운 29세 김혜운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또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후 이렇게 된 바에야 돈이 많은 서울에서 살인을 하자고 위기투합한 둘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으나 얼마 못 가 헤어졌다. 어쨌든 김대두는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되기 하루 전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청년에게 접근해 공범을 제의했지만 그 청년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자 살해한 후 그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벗겨 가져갔는데 이때 어리석게도 피해자의 청바지가 피범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역 근처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소에 피 묻은 청바지를 맡기면서 김대두는 세탁소 주인에게 친구랑 싸우다가 코피를 흘려서 그 코피가 바지에 묻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바지에 묻은 피는 코피를 쏟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았고 결국 세탁소 직원 하근배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신고로 하근배는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1000만 원에 해당한다. 정작 김대두가 강도살인 행각을 저지르면서 빼앗은 돈은 고작 26,800원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도 29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푼돈 얻으려고 혹은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살인을 계속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열 몇 명을. 진짜 그냥 짐승이 할 법한 일인데? 사페도 아니고 그냥 짐승의 일이야. 서울 청량리 경찰서 강력반 홍세호 형사에게 붙잡힌 김대두는 청바지에 묻은 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는데 처음엔 세탁소 주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친구랑 싸우다가 피를 흘렸다고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는 동네 뒷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당시 청량리역 주변에는 사창가가 있었고 사창가를 조폭들이 관리했던 만큼 충분히 그럴듯한 일이긴 했다. 홍세호 형사가 김대두가 언급한 동네로 가서 불량배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김대두와 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이후 그는 어제부터 새끼를 굶어 배고프다 라며 홍세호 형사랑 함께 중국집에서 같이 탕수육과 고량주 한 잔을 먹다가 체념한 듯이 형사님 사실 한 놈을 깠습니다. 한 놈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연쇄살인 행각을 털어놓았고 얼마 후 그의 진술로 공범 김혜운도 체포되었다. 여기서 김대두는 같이 탕수육을 먹던 홍 형사를 주방에 있던 칼로 살해하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 형사님이. 이후 청량리 서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던 중 서울시 경찰국 형사기동대에게 사건이 넘어갔고 각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로 차출된 형사들로 수사팀이 차려졌다. 검거 당일 기자들이 몰려오고 박경원 내무장관과 참모부장이 청량리 서를 찾았으며 경찰서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라고 할 정도로 바빴다고 한다. 홍세호 형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1계급 특진하였다. 와, 여기 다 어떻게 살해했는지 다 나와 있네요. 1975년 8월 13일 전라남도 광산군 임곡면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부부를 습격하여 도망치려는 할아버지 62세 할아버지를 낫으로 살해하고 절구의 공의로 부인인 할머니를 때려 중상을 입힌 뒤 손전등 하나를 훔쳐 도주. 아내는 부상이 심했지만 극적으로 생존했다고 합니다. 1975년 8월 19일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의 한 구멍가게에서 일가족을 습격하여
노부부와 7살 손자를 살해한 뒤 250원을 훔치고 가게에 과자와 음료수, 빵 등을 무전 취식. 7살 아이가 흉기로 공격당했음에도 죽지 않자 마구 밟아 살해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검거된 뒤 형사가 김대두에게 어린애를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고 물었고 김대두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였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냥 미친놈이네. 1975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현 중랑구 면목동으로 올라와 친척 누나의 집에 머물던 중 근처에서 홀로 집에 거주하던 할아버지를 살해. 말이 집이지 빗물과 폭풍, 태풍, 추위 등을 막아주지 못하는 천막이었다고 한다. 거기 있던 할아버지를 그냥 죽인 거네. 심심풀이로. 돈이 목적도 아니고. 1975년 9월 25일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현 평택시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한적한 시골이었다고 하는데요. 송탄읍에서 할머니, 71세의 할머니와 40세의 딸, 그리고 손주들을 습격하여 5살, 7살, 11살 손주들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을 살해. 11살 손녀는 집 밖의 나무에 묶여 얼굴에 보자기가 씌어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집 밖의 나무에 묶여 강간 시도 후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다른 4명의 희생자들은 망치로 살해를 당했는데 장도리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내리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5살, 7살짜리 남동생들과 할머니를 먼저 잔인하게 살해한 뒤 11살짜리 여아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성폭행 시도 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75년 9월 27일, 이로부터 이틀 후네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현 구리시에서 일가족을 습격하여 20대 부부와 자녀인 3살 아기 등 3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모친과 할머니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그로부터 3일 뒤 1975년 9월 30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 현 군포시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자아이와 그녀의 어머니, 28세 어머니를 습격하여 어머니는 강간한 뒤 살해하였고 아이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로 내리친 뒤 짓밟아 장파열로 숨지게 하고 집에서 2,300원가량을 훔쳐 도주. 애를 혐오하나?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렸나? 자, 그로부터 또 3일 뒤 1975년 10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에서 30대 부부를 습격하여 남편, 38살 남편을 그 자리에서 둔기와 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숨지게 하였으며 37세의 아내는 옷을 벗겨 나체로 집 밖에 야산으로 끌고 나가 양손을 결박한 뒤 살해하였다. 엄청 돌아다니네. 그냥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질렀네요. 1975년 10월 3일, 하루 후네요. 경기도 수원시에서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여성, 21세 여성을 습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도움을 요청해서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침. 4일 뒤 197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공범으로 포섭하려고 했던 남성 1명을 살해. 위 사건 목록에서 알 수 있듯 김대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으며 아이들을 유난히 잔혹하게 살해했다. 프로파일러의 추측에 따르면 아이들이 공포심에 우는 소리가 김대두의 신경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한다. 김대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이틀 후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 껌을 질겅질겅 씹어대면서 희죽 웃어대는 모습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현장 검증 때 껌을 씹는다는 건 불가능하므로 이 이야기는 도시전설이거나 김대두를 악마화하기 위해 경찰이 흘린 거짓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범행 수법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저 외딴 집에 사는 일가족만을 몰살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얻은 게 없거나 손전등 1개, 고추 15근을 들고 나오거나 습격한 구멍가게 안에 있던 먹을 것들로 배를 채운 뒤 250원을 훔쳐간 적도 있다. 이때 살해된 가게 주인이 머물던 방에 이불 위에 현금 26,000원이 있었지만
미처 훔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찌 보면 단순 강도살인인데 중상류층을 주로 노리던 이전의 강도살인범들과 달라서 경찰이 제때 못 잡았다고 할 수도 있다. 표창원이 쓴 한국의 연쇄살인에서는 그가 배운 게 없어서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과 유사한 곳에서의 강도살인의 형태로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것 같네요. 자기 뭐 손 닿는 대로 막 다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잔혹했던 김대두도 옥중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수천 명에게 전도했다고 한다. 같이 수감됐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있었던 것 같더라 라는 얘기가 있긴 하다. 실미도의 저자 백동호도 김대두가 교회 예배에 출석하여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기는 했다고 서술했다. 백동호 씨도 그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그 읽으면서 같이 백동호 씨 나무위키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아마 백동호 씨가 쓴 약간 수필이라든가 자서전 같은 거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수준으로 되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분 나무위키도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김대두 씨의 재판입니다. 1심에서 서울 형사지법은 김대두와 공범 김혜운에게 둘 다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2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김대두에게만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김혜운은 다수를 살해하긴 했지만 한 건만 가담했고 김대두의 반강요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혜운은 1993년 12월 20일에 18년간의 복역을 끝으로 가석방된 후 고향인 순천시로 돌아갔다. 이후의 근황은 불명. 김대두는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죄질이 명백하고 다수가 살해된 사건의 주범은 판결당해 혹은 다음에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사형 확정 9개월 후인 1976년 12월 28일을 기해 방영근과 다른 25명의 미집행 사형수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방영근이라는 사형수도 오늘 살인범도 오늘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김대두, 그가 처형되기 직전에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 변호인이었던 이상혁 변호사도 감형을 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된 연구는 30여 년 뒤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잡힌 뒤에야 이뤄지기 시작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 것과 잡범과 중범죄자, 초범과 재범을 분리수감하여 초범이나 잡범이 범죄를 배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실 김대두 그 자신이 바로 전과자를 냉대한 탓에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분리수감하지 않아 교도소 동기와 함께 살인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었으니 꽤나 뼈 있는 말이었다. 이는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론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김대두라는 살인범의 말이라 좀 신뢰가 좀 덜 가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전과자를 냉대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냉대를 하게 되고 그들이 사회에 섞여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잖아.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결국에 전과자들도 사회에 녹아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담론이나 그런 문제의식이 좀 없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냥 죽어라. 전과자는 당해도 싸지. 그러니까 전과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냥 그렇게 말하는 게 답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뭐 개인적인 감정적인 뭐 그런 거에는 뭐 좋겠지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또 누군가가 큰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얘기는 좀 심도 깊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김대두가 대중매체에서 다뤄진 것들이 있는데요. 실미도의 저자 백동호의 첫 작품이자 자전소설인 대도 94년작 대도에서 주인공 백동호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백동호와 시비가 붙었는데 키가 작고 만만한 탓에 백동호에게 얻어 터지고는 죽여버리겠다고 벼른다. 백동호는 나중에 와서야 그가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고 담배를 건네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네. 무서워가지고 가까운 사이가 된 건가? 아무튼 자신이 기대한 거물과 거리가 먼 약자만 골라 죽이는 데다 그걸 자랑스럽게 떠드는 저질이라는 걸 알게 되자 손절한다. 상술했듯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자 주위 재수자들에게 베풀며 참회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성깔은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죽은 후에도 세상사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걸 백동호에게 몸소 보여준 인물이다. 백동호 씨의 소설에서 약간이나마 옥중에서의 그 김대두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김대두라는 살인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되게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최초 연쇄살인범이다라고 그렇게 떠돈 이유를 알겠네. 박분례는 물론 죄질이 막 더럽고 하지만 김대두보다 짐승 같진 않았어. 적어도 돈을 보고 그런 거잖아요. 박분례는. 미친 사람이지만. 근데 김대두는 그냥 범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살인 패턴을 보였으니까 좀 더 유명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수법이 너무 잔인합니다. 이렇게 어리잖아 또. 향년 27세잖아. 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요 또.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 김대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살인 사건은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입니다. 2023년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64세 남성이 29세의 남성을 살해한 사건.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무기징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또 죽인 거예요. 그렇게 3번 살인을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입니다. 1979년 4월경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당시 18살이었던 A씨는 10살의 여자아이와 놀아주다가 그녀가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2층 다락에 시신을 숨기고 서울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붙잡혀 1979년 7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며 수형 성적이 좋아 3년 만에 출소하였다. 애를 죽였는데 3년 만에 나왔어요.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아 15년 선고가 최대치였다. 그러면 최대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소년법을 15년 선고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그러면? 대량 학살이라도 해야 되나? 애가 그랬으니까 실수를 했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려나? 자,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었고요. 두 번째 살인입니다. 1986년 6월경 당시 26세이던 A씨는 교제하던 16세의 동성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그를 살해해 1986년 10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30여 년간 목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17년 10월 27일 가석방되었다. 아니 근데 동성 연인이었구나. 10살 아래의 남자애를 사귄 거네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성인 때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가석방이 된 거예요. 30년 정도 살다가. 원래 무기징역을 받으면 가석방 되고 하잖아요. 모범수로 살고 이러면. 사형을 받아야 무기징역처럼 이렇게 쭉 감옥에서 못 나오거나 아예 거기서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건데 얘는 두 번째 살인인데도 사형을 안 받았네. 17년 10월 교정의 날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사, 평소 동성연애를 하여오던 피해자, 남자 16세 피해자가 절교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실제 형 집행 기간 31년 4개월 25일입니다. 17년
땡땡 및 땡땡 등 진단을 받고 외부 진료 4회 및 입원 2회 후 경과 관찰 중에 있으며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며 보호관계와 범죄 경력 등으로 지난 8월 가석방 심사 시 불허된 경력이 있으나 건강 상태와 지인인 목사가 신원 보증과 취업 보증을 하여 신중 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헌 의견입니다. 심사번호 땡땡땡은 형 집행기간 약 31년간의 수용기간, 수형 생활태도 양호, 건강상태, 지인의 보호 의지 등을 고려하여 5명 적격 의견, 재우려 건강상의 문제는 형 집행정지를 우선, 보호관계 등으로 부적격 의견 3명입니다. 5명 적격, 부적격 3명. 이에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사번호 땡땡땡은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가석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출소 이후 A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개월간 지내다가 우울, 불안 증세로 17년 11월 14일부터 18년 3월 15일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A씨는 19년 2월 11일부터 19년 6월 3일까지 20년 1월 30일부터 20년 4월 29일까지 22년 2월 11일부터 22년 4월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의 한 폐쇄병동에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하에 스스로 입원했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교도소에 30년 동안 썩다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90년대야. 그때 전화기도 다 없던 시대야. 그러다가 20년에 나왔는데 막 아이돌들 막 있고 핸드폰 나와 있고 젊은이들 옷 다 바뀌어 있고 자기 사는데도 다 바뀌어 있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애초에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한편 당시 64세였던 A씨와 29세 남성 1994년생 내 또래잖아. 아무튼 64세였던 A씨와 29세 남성 B씨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폐쇄 병동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왔으며 23년 8월 30일 A씨는 놀러오라는 B씨의 제안을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B씨의 집에 방문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일 오전 A씨는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목을 멀티탭으로 졸라 살해하였다. 야, 이 B씨도 진짜 미친 사람이네. 폐쇄 병동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게, 그러니까 범죄자 이력이, 근데 범죄자 이력이 있는 게 병원에 가나? 이렇게 얘기하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94년생 B씨가 당시 30 몇 살 차이 나는 남자 성기 만지면서 용돈 좀 주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와, B도 진짜 A가 살인 몇 번 저지른 사람인데 또 이렇게 저지른 거죠. 이렇게 모욕을 당해가지고 좀 어지럽다 이 사건은.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출소자들의 갱생 보호시설인 교회로 가서 머물렀다가 9월 6일 오전 6시경 고향인 완주로 갔다. 일 이상하게 여긴 서울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A씨를 추적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경 그를 만났으며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만나 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채팅창에 저 정도 나이 차이인데 친해진 거면 둘 다 동성애자의 애초에 섹슈얼적인 만남을 하려 한 듯? 근데 금전 요구하니 죽인 게 아닐까요? 그러네요. 좀 그런 거 같다. 이거 어지럽다. 자, 재판입니다. 위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이제 재판이 일어났고요. 24년 1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24년 1월 27일 위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1부 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데 이게 뭐야? 무기징역 선고하면 그냥 깜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을 왜 한 거지? 가석방이 되더라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 뭐 이런 의미인 건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 우울증 등을 알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지능지수가 74년 기록된 A씨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70이라고 합니다. 70.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 이게 좀 꽤 그럴듯하네요. 왜냐하면 지능이 낮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만 따져봤을 때는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문제다. 계속 읽어볼게요. 특히 재판부는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무기징역행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의 순서가 형 집행기관이 아닌 법원이 미리 예측하여 양형에서 반영할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그래서 항소심이 이제 벌어졌는데 24년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살인죄 양형 기준 보통 동기 살인 범행이며 최근 20년간 사형이 확정된 살인사건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표출한 살인 범죄 등으로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죄질이 더 나쁘고 죄책도 더 무겁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이 사건 살인 동기나 살인 전력을 고려하면 A씨가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막 무겁진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로써 A씨는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2번 선고받은 몇 안 되는 사례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겠죠. 30년 살아서 나와가지고 또 죽였는데 이 사람을 또 석방할 순 없잖아. 죽이지는 않더라도 다시 석방할 순 없겠죠. 정말로. 아무튼 여기까지가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이었고요. 이 이야기는 되게 특이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쇄 살인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서 여러 명을 죽였다 뭐 요 정도가 나오는데 이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은 죽여서 수년원 갔다가 죽여서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30년 살고 나와가지고 또 정신병원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 죽여가지고 또 무기징역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례가 너무 흔하지 않다랄까?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임병석 법정 증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쇄살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인을 2번 저지른 건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되게 특이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개요. 범인 임병석 1940년 출생 76년 이제 죽은 거죠. 74년 10월 17일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임병석 당시 34세 임병석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지원에서 이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증인으로 나온 이 씨의 아버지를 양말 속에 숨기고 있던 30cm 줄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여기서 이 씨란 자기 여자친구였던 사람입니다.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임병석이 74년 10월 17일 영등포 지원 법정에서 이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증인으로 나온 이 씨의 아버지를 줄칼로 찔러 살해한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법정에서 원고 측 인물이 피고를 살해하는 경우는 많지만 피고가 원고 측 인물을 살해한 사건은 이 사건이 최초이자 거의 유일하다. 이게 진짜 신기하죠. 밖에 있는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칼을 갑자기 쓱 꺼내가지고 죽인 거 아니야.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원고 측으로 나온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임병석은 이미 절도 전과자의 딸까지 있던 이혼남이었으며 이 씨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당연히 이 씨의 집안에서 그를 반길 이유는 전혀 없었고 이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자 임병석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임병석은 이 씨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앙심을 품고 이 씨의 집을 찾아가 이 씨의 외할머니를 도끼로 살해하고 이 씨의 어머니와 자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상태였다. 임병석은 무기수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 씨에게 모범수로 감형받아 나가면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와 같은 공공연한 협박 편지를 10여 차례 보냈고 당시 이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은 먼저 공판 검사가 피해자 이 씨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임병석은 왼쪽 소매 쪽에 숨기고 있던 30cm 줄칼을 꺼내 공판 검사를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공판 검사가 달아나자 판사와 입회 서기를 공격하려 달려들었고 결국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법정에서 도망쳤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교도관 7명은 다른 피고인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느라 정작 임병석의 범행은 막지 못했다. 이후 도망친 임병석은 1시간 동안 경찰들과 대치하다 자수했다. 야, 교도관 7명 있는데 이걸 못 막았네. 임병석은 교도소 내 철물 공장에서 우체통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때 줄칼을 훔쳐 그라인더로 갈아 흉기로 만들었고 이를 양말 속에 숨겨 보관했다. 당시 교도관은 몸수색을 했지만 줄칼을 찾아내지 못했다. 구치감으로 이동한 임병석은 걸레 조각을 줄칼에 감아 손잡이로 만들고 식사 시간 때 빼돌린 나무젓가락을 깎아내 수갑을 푸는 도구를 만들었다. 야, 이걸 원래 열쇠 따는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었나 보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때 자신이 만든 도구로 수갑을 풀고 양말 속에 숨겨둔 줄칼을 꺼내 소매 속에 숨겼다. 결국 임병석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976년 3월 9일 대법원이 임병석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1976년 12월 28일에 김대두와 같이 사형이 집행되었다. 향년 36세. 아까 그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 김대두랑 같이 사형이 집행이 된 거죠. 한편 법무부는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당시 임병석의 몸수색을 한 교도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파면하였다. 야, 이거는 진짜 직무유기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면 좀 허술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런 일에서는 좀 더 치밀해야 된다. 사람이 돈을 받고 일하는 거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좀 열심히 하셨어야 될 텐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여기까지가 임병석 법정 증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되게 특이하죠. 옛날 이런 사건들 범죄자 사진 보면 옛날 그 기사에 올라가는 사진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그게 되게 좀 더 생생하달까? 요즘 살인 사건 같은 거 일어나면 뉴스 같은데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뽀샵한 사진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 증명사진 같은 게 증명을 못 해주잖아요. 범죄자들의 증명사진은 범죄자들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자들이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기분이 좀 다르네. 요즘 사건을 대할 때랑. 지금도 모자이크랑 얼굴 가리는 거 다 못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 형이 확정이 되면 딱 밝혀야겠죠. 명백하게. 작은 거라도 얼굴 까야 함.
악질 악플러도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걸 안 까니까 범죄가 횡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을 까야 되는가 이런 걸 정하는 일이 또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야. 사실 범인들 말고 경찰분들을 모자이크 해줘야 함. 그죠? 사람들이 착각도 하잖아. 형사를 살인범인 줄 알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좀 그래. 살인범이 나오면 주변의 얼굴들 좀 착각할 만한 인물들이 주변에 있으면 뭐 그냥 모자이크를 해준다든지 해야 돼. 며칠 전 25년간 살인죄로 누명 쓴 분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거 보면 유죄라고 무조건 까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유유.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누명을 쓰고 빵에 들어가는 경우가 군부 독재 시절이나 군사 독재 시절 뭐 이럴 때는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좀 웬만하면 사형으로 이제 딱 확정을 받았다. 그럼 웬만하면 진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사법부 믿을만 한가? 만약에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렇다면 뭐 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사실. 살인범으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이 계속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잖아. 요즘은 살인 저질러도 증거 없으면 못 잡아넣어. 그죠. 그러니까 좀 신뢰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